흔히 우리가 경제 계층을 나눌 때요, 저소득층, 뭐 중산층, 고소득층 이런 식의 기준을 갖고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제 계층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심리적인 구분은 잠시 머뭇거리게 하지만 숫자는 사실 거짓말을 하지는 않죠. 어제 통계청이 각 경제 계층이 지난 분기에 비해 얼마나 소득이 오르고 내렸는지를 조사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1분기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던 정부가 나름 2분기에 기대를 했을 것 같은데 글쎄요, 결과는 그다지 신통치 못합니다. 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 격차는 최악이라던 지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확연한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소득 재분배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다시 한번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죠. 자세한 내용 단국대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 결과 보셨죠, 교수님? 예.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다. 예. 예. 사실 국가가 살기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데 있지 않습니까? 네. 거꾸로 지금 뭐 빈익빈 부익부가 되어버렸으니까요. 더군다나 이제 이게 소득 불평등 해소하겠다고 굉장히 큰 소리 쳤는데 네. 거꾸로 가버리니까 정말 참 어처구니 없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다라는 표현을 쓰셨는지 저희가 좀 하나씩 숫자를 하나씩 좀 뜯어서 볼게요. 그럴까요? 예. 네. 일단 지난 2분기 동안 1분기부터 5분기까지 소득 변화가 어땠습니까? 우선 지금 우리가 소득 계층을요. 네. 아까 이제 우리 고소득, 저소득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통계청에서 이제 분류를 합니다. 5 계층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소득이 제일 낮은 계층을 1분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제일 높은 계층을 이제 5분이라 그러는데 네. 1분위 경우는 소득이요 한 8% 가까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5분이 가장 임금이 소득이 많은 계층은 한 10% 이상 올라 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못 사는 분들은 더 떨어지고 잘 사는 분은 올라가고 격차가 더 벌어진 거죠.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중산층이라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중산층이 이제 3분위 정도가 주로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이 3분위가 지난 1, 4분기만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유지가 했어요. 네. 근데 이번 2, 4분기, 그러니까 2, 4분기는 4, 5, 6월을 말하는데 여기서 마이너스로 돼버린 오히려, 거죠. 예. 예, 예. 그러면 저소득층, 고소득층 격차는 벌어지고 중산층도 밑으로 내려앉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득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명목 소득이라든지 실질 소득 자체는 늘었는데 가처분 소득이 줄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시청자들께서는 이게 좀 생소한 단어일 거예요. 가처분 뭐 소득이면 소득이지. 예. 그러니까요. 근데 명목 소득, 실질 소득, 가처분 소득 이 부분은 사실 이제 경제학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월 300만 원을 벌었는데 네. 물가가 왜 이렇게 뛰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냉면 하나 옛날에 7,000원 했는데 10,000원을 했다 그런다라면 사실은 쓸 돈이 확 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가를 감안한 소득을 실질 소득이라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가 300만 원을 받으면 뭐 이런 국민연금도 내야 되고 건강보험도 내야 되고 그리고 또 세금도 내야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한 거 내가 쓸 수 있는 돈 그걸 가처분 소득이라고 그럽니다. 네.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소득 불평등이 지금 이제 악화되고 또 고용이 막 줄어가지고 지금 네. 지난달 7월 달에 고용 증가율은 0%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물가가 계속 올랐어요. 특히 서민 물가 오르고 네.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봤듯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이건 도저히 이상할 정도로 이렇게 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가가 뛰다 보니까 실질 소득이 주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 부분들은 이제 이게 재정하고 복지 강화한다고 세금을 많이 이제 거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사회보장, 뭐 국민연금도 고갈된다고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회보험료 부담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회보험료 이런 부담이 무려 16%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임금 조금 올랐다 하더라도 물가 확 뛰어버리고 그다음에 세금이랑 사회보험료 내버리게 되면 쓸 돈이 그래서 가처분 소득을 오히려 감소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줄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소득 양극화가 자꾸 예. 커지는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소득 양극화 경우가 뭐 기술이 막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기술에 적응하는 사람은 정말 돈을 벌고 네. 못하는 분은 못 벌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베트남 시장이 열렸다 그러면 가서 그 돈 버는 사람은 돈을 벌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걸 저희가 기술 혁신 세계화 이런 부분들이 소득 양극화를 벌리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네. 사실은 정부가 최저임금을 이제 금년도에 16% 올리고 내년도에다 10% 이상 올리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 올리니까요. 그게 근로자들 쓰는 사업주들 경우 특히 그분들이 자영업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시간 줄여버리는 거예요. 또 그것도 안 되면 아예 그냥 그만 나오시라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 사람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근데 반면에 예를 들어 상위 소득들 이런 분은 최저임금 16% 오르니까 자연히 전체 임금 인상에 영향을 미쳐가 임금이 빠른 속도로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의 역설이라고 할 수도 있죠. 네. 왜 최저임금이 어려운 사람은 도우라고 했는데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렵게 만들고 잘 나가는 근로자들 경우는 오히려 혜택을 주는. 그래서 이게 소득 양극화가 사실은 이 세계화나 뭐 기술 혁신 이런 문제가 아니고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은 최저임금을 너무나 빨리 올린다든지 그다음에 근로시간 단축을 지금 무려 4분지를 줄인 겁니다. 네. 68에서 52시간으로 줄인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저녁이 있는 삶이 됐어. 칼퇴근도 해. 네. 그분들은 누구냐라면 아까 말씀드린 임금이 많은 계층들 이런 분들 경우는 사실 좋죠. 근로시간은 줄고 월급은 그대로 받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고소득, 저소득 또는 1분위, 5분위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본래 추구했던 정책이 취지와는 다른 결과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렇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1분위와 5분위 그러니까 잘 버는 분들과 그렇습니다. 아주 소득이 낮은 분들의 격차가 커졌다는 것에만 저희가 네. 집중을 했지만 네. 사실 경제의 건전성을 따지는 데 있어서 중산층이 튼튼해야 된다라는 게 아주 정설이지 않습니까? 앞서서도 예. 그런 면에서 3분위의 소득 감소를 저희가 눈여겨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요. 우리가 내수가 어렵고 뭐 경기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경기를 떠받들고 어떻게 보면 좀 막 돈이 돌아가게 만드는 분들이 중산층입니다. 네네. 네, 저소득층은 쓸 돈이 많지가 않고요. 네. 고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소비도 덜합니다. 근데 이 3분위 경우가 중산층인데 이분들이 돈을 써야 되는데 소득이 감소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경기가 악순환될 거다. 왜? 아까 최저임금 올라가고 소득 줄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더해가지고 소비가 더 감소하고 그다음 기업이 투자를 감소하고 다시 그게 고용을 감소시키는 그러니까 이런 말들하고 충격으로 봤을 때 1차 충격이 있고 2차 충격이 있는데 지금 2차 충격까지 온다는 겁니다. 네. 중산층이 지금 이게 내려앉는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럼 결국에는 정부의 그 소득주도 성장이 이런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뭐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그다음에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다음에 공공부문 고용 확대했는데 네. 이 다 네 가지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대로 과도하게 아주 정말 세게 밀어붙였습니다.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근로자들한테는 더 어렵게 만들어버리고 좀 뭐 괜찮은 이런 근로자들한테는 사실 축복이죠. 네. 그래서 사실 이 소득주도 성장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노동시장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경기 순환을 하는 건데 딱 하나만 떼가지고 하다 보니까 다른 부작용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식의 쓴소리들, 비판들에 대해서 정부는 좀 섭섭한 건지 아니면은 억울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 소득 격차의 원인으로 또 고령화를 인구 구조에 대한 부분을 예, 언급을 했단 말이죠. 예. 글쎄요, 뭐 전혀 아니라고 볼 수는 없겠고 그렇습니다. 그게 주요 이유인지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서요. 말씀드리죠. 참 그것도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많아졌으니까 소득 불평등이 커졌어라고 하는 같은 이치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그러니까 고령화된다고 하는 분들은 소득은 이제 뭐 은퇴를 했다든지 네. 그다음 돈을 모아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 뭐 고령화가 이제 빈곤화가 되는 거는 맞아. 근데 문제는 그게 뭐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에 예를 들어 가지고 소득주도 성장에 의한 소득 불평등을 설명하지 못하는 거죠. 아주 단적인 예가요. 일본 아시죠? 네네. 네.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고령화가
그렇죠. 예. 심하잖아요. 네. 근데 일본이 이렇습니까? 일본은 지금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우성이에요.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 불평등이 뭐 이렇게 심화된다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라면 이 뭐 인구 구조 변화를 가지고 네. 소득 불평등이 어떻다든지 고용이 어떻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정부가 안 하는 게 오히려 그 말 하면 제가 볼 때 국민들 화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게요. 자, 또 5분위 그러니까 고소득층이죠. 고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한 이유를 정부에서는 일단 이 계층에 있는 그 고소득자들 임금이 많이 올랐고 이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렸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아. 창출이 돼서 그쪽에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5분위 고소득층의 소득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그런 식의? 해석을 내놓거든요. 네. 그러니까 임금 오른 거는 맞아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임금이 무려 16% 오르잖아요. 네. 최저임금이라는 게 16% 오르면 전 다른 이제 일반 근로자들한테도 임금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올랐다는 게 분명하고 그다음에 그 일자리가 많아져가 숫자가 늘은 부분들은 사실은 그거는 상용 근로자가 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과거 추세랑 똑같습니다. 그게 뭐 특별히 늘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라면 그 이 상용 근로자라고 하는 그 근로자의 증가 추세는 유지가 되고 네. 네. 임금이 이제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서 전체 5분위의 어떤 이 소득 이게 늘어났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요. 오늘 아침 신문 헤드라인을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모든 뭐 지난주 고용 쇼크부터 네. 이 격차 벌어진 네. 거 다 지금 소득 주도 성장으로 화살이 다 그러게요. 가고 있단 예. 말이죠. 네. 정부가 이 항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크게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의 뭐 지금 구조 조정이 지금도 뭐 진행되고 있죠. 사실 이제 이게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산업이다 보니까 이런 일시적인 어떤 그 고용 구조 조정의 여파가 수치로 나타난 거다라는 설명도 지금 부연을 하고 있는데 뭐 그것도 틀린 말 아니고요. 틀린 말 아닌 네, 틀린 것 말은 같아요. 아니고요. 네. 사실은 경기가 안 좋았거든요. 아까 우리가 뭐 GM 자동차 대우 뭐죠 군산공장 네네. 하고 그다음 조선업이 지금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경기가 그만큼 안 좋은 거예요.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16% 이상씩 무리하게 올리니까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못 견디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사로 치게 되면 너무나 막 이 고단위 주사를 줘가지고 병을 나수는 게 아니라 병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사실은 경기가 안 좋고 구조조정이 많이 진행이 된다면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 부분은 조금 더 완만하게 올리는 게 맞았다. 그리고 근로시간도 무려 4분의 1을 한 번에 줄이는 게 아니라 그걸 단계로 해가지고 줄이는 게 맞았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라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 뭐 고용이 안 좋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 자체가 틀린 게 아니고 경기가 안 좋았다 그런다면 최저임금을 너무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근로시간 단축을 너무나 무리하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결론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있어서 가장 문제는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지금 정책을 펴고 있다. 그래서 만일 조금이라도 이 현실과 좀 근접했다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없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은 맞을지 모르겠지만 속도에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뭐 거죠. 방향성에도 뭐 여전히 문제가 있긴 하지만요. 예. 일단 그건 접어둔다 하더라도 이 속도 부분 그리고 너무나 강압적이에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한번 예를 들면요. 최저임금 올리세요. 그 돈은 누가 냅니까? 영세 자영업자가 자기 직원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돈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영세 자영업자도 가난하긴 매한가지야. 네네. 근데 그 가난한 근로자들을 도와주려고 가난한 사업주한테 떠맡기는 게 과연 정당한 거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결과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여러 문제의 해답을 정부는 또다시 재정 확대, 그러니까 나라 돈을 풀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강조를 했단 말이죠. 지금 한숨을 쉬셨는데, 예. 그건 정말 최악이에요. 아까 이런 말씀드렸죠. 가처분 소득 아까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가처분 소득이 왜 떨어졌습니까? 이 부분이 있어가지고 세금이랑 사회보험료가 무려 16% 이상 올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재정을 많이 투입하려면 돈이 어디서 나오나요? 사회보험료가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결국은 세금을 더 거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 이제 돌아가는데 만일 재정을 투입을 해가지고 일자리가 막 생겼다. 그러면 성공적이에요. 근데 재정을 투입했는데 무려 54조를 좀 투입했는데도 뭐 그냥 지난번에 고용 증가 숫자가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상식과 동떨어진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재정 낭비가 너무 심하다. 그리고 재정을 확대하기 위해서 세금을 너무 거두다 보니까 쓸 돈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가서 좀 뭐 동네 나가서 밥이라도 사 먹어야 되는데 지갑 닫아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는 부분들이 근본적인 문제,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그게 겉으로 난 문제를 가지고 막 돈을 퍼붓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킨다. 그 세금 더 거두는 거, 그 세금 거두는 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지만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밥 한 그릇 더 사 먹을 거 못 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정부가 빨리 좀 깨닫고 경제라고 하는 건 순환의 개념이거든요. 그럼 정부가 어떤 식으로 궤도를 수정해야 저는 이렇게 된다고 보세요? 생각해요. 정부가 제발 뭐 이 막 법으로 그리고 막 또 재정으로 일자리 만든다는 이야기는 그만하면 좋겠어요. 가장 일자리 만드는 핵심은요. 기업이랑 근로자예요. 기업이 투자하고 근로자가 막 일할 의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일자리 만들어지는 겁니다. 왜? 결국 그거 만들어 가지고 생산성이 좋으니까 잘 팔려. 잘 팔리니까 기업이 이익이 되고 근로자한테는 소득이 올라가. 이런 식의 선순환의 개념으로 바꾸라는 거고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은 뭐 이름은 유지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만드는 소득 이건 빨리 잊어버려라. 그 소득은 기업과 근로자가 만드는 소득이고 정부는 도와주는 거지 정부가 무슨 소득을 다 만든다 그래요? 그 엉터리죠. 네. 반론을 좀 제기할까요? 네, 그러시죠. 제 반론은 아닙니다만 네, 네, 네. 정부가 나름대로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 어제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재정 르네상스 얘기를 하면서 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0년간 이뤄졌던 양적 완화를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라는 게 어차피 제일 큰 게 예산이라는 부분인 거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 예산을 적극적으로 풀어서 네. 써야 될 그만큼의 비상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또 하나는 그런 정부가 재정만 푸는 데만 올인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뭐 혁신 성장으로 대표적으로 얘기되는 부분, 네. 그러니까 같이 가져 나가는 건데 너무 한쪽만 지금 부각돼서 키워져서 어떻게 보면 좀 색안경을 끼고 너무나 그 폄하하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도 분명히 반론이 뭐 있어서 정부 질문드립니다.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소득주도 성장도 하고 혁신 성장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혁신 성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거든요. 기업과 근로자가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거. 그게 혁신 성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요. 혁신 성장은 간판만 걸어놓고 실제로 움직임이 별로 없습니다. 예, 간판만 걸어놨어요. 그다음에 소득주도 성장은 사실상 뭐 정부가 거의 어떻게 본다라면 정권의 명운이 걸려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집착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청와대 이제 정책실장 이런 분 경우는 소득주도 성장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국민들한테 소득주도 성장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런다면 내용을 바꿔줘야죠. 네. 간판은 유지해도 내용은 바꿔가지고 돌아가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너무 좀 집착하는 것 같다. 그리고 혁신 성장이라고 하는 거를 하겠다고 했으면 제대로 한번 하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김태기 한국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